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의병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할게요. 심푸생 51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병이 일어나다 이 내용 있죠. 자, 여기 의병이 있는데 그 앞부분 좀 잠깐 볼게요. 자, 임진왜란 초기 강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외적에 짓밟고 못해 국토가 외적에 짓밟히고 있을 때 사방에 동족을 구하고 향토를 수호하여 자발적인 부대가 나타나 향토방위에 나섰다. 자, 이 자발적인 부대는 나라의 그 충의를 내세워 봉기하여 의병이라고 부른다. 자, 의병은 농민이 축이고, 자, 이들 지도하고 조직하고 지도한 의병자들은 대개 그 지역에 있는 명망 있는 양반과 유생이었다. 자, 그럼 의병의 발생 배경을 볼게요. 자, 조선 전기에는 양인계병제와 병농일치제에 따라 16세에서 60세 모든 양인 남자들은 군역을 편제되었다. 자, 그래서 한편 그 국초에 있었던 사병학과 조치 이후 개인이 사사로이 통솔한 사병은 일체 용이되지 않았다. 즉 조선 전기에는 모든 양인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강군에 편입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난초 이와 같은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강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강군이 정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가? 자, 먼저 보면 그 첫 번째로 그 임난전 16세기 전 조선은 건, 견생, 견세가의 건세가의 토지 경번과 지방 수령의 부패, 과도한 세금 징수 등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이농하여 유망자가 소출되었고 도적대가 때려지어 출몰하였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는 이런 삼장의 문란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훈구파들 등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농장을 또 확대시키고 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유망자들 그 본고지에서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국가 권력이 파악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또 도적대를 이뤄서 또 곳곳에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정도 문란해서 양인기병자 병동일치에 따라 양인 농민은 실제 군역을 입혀가는 게 아니라 면포만 납부하면 시적을 면제하는 대립제와 수포제가 성행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법화시킨 게 군적 수포제라고 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임난 일어나기 전에 그 10년 동안 흉년과 전염병이 전국에 휩쓸었는데 충청, 경상, 전라, 하상도가 극심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인구가 많고 생산력이 제일 높은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크게 이반되었다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만이 반발하니까 정부에서 초유사를 파견하고 지방간의 징발령을 내려 강군의 소집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깊은 상속에 피난을 했으며 서민이나 천민중 일부는 강권에 반항했다. 그거 외에도 강군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 강군에 이제 들어가면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장군들 있죠. 장군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의 믿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끈질긴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서울에서 내려온 장군들이나 저기 이제 수사나 병사 이런 알지도 못한 생명부지인 장군들하고 같이 싸우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초기 때에는 이제 뭐 모이라니까 모였는데 뭐 좀 약간 폐색이 기운이 들면 그냥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강군 대신에 이제 일어난 것이 의병이죠. 자, 의병인데 의병은 그 당시 일본군들이 예측하지 못한 존재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다이모끼리 싸우다가 다이모가 지면 패배된 그쪽의 다이모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개기지 않고
그 당시 그냥 그쪽 그 승자의 다임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기속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왕이 도망을 가고 저쪽 의주까지 갔어도 들고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자기 이 전국 시대 때 그 상황들만 생각을 해서. 자, 그때 이제 이 강군이 무너지니까 이때 이제 그 의병을 조직했던 사람들은 양반 유생들이요. 양반 유생들. 이 양반 유생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럼 양반 유생들이 왜 그걸 조직했냐? 물론 이제 나라의 충성도 있어요. 뭐 군주에 대한 충성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이해관계를 침범하면 상당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양반 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민족이라는 얘기는 국가 그 군주란 충성 관련된 건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 요구는 그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의 어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방 양반 사족들은 산중에 피난 중인 농민을 의시해 천민의 이익까지 의병진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고, 그래서 이제 의병을 부르짖으로써 인민들을 자제하여 참가했다. 강제 끌고 온 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 민들이 왜 양반 유생장들의 어떤 호소에 응했냐? 일단 똑같은 이유죠. 예. 뭐 국가인지 군주에 대한 충성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자기와 가족,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양반 사족들은 오랫동안 서로 간에 예증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판 모르는 강군보다는 장군보다는 이런 지방 양반 사족들 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각재우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홍위장으로 유명하죠. 이 같은 일부 의병장들은 군량이나 무기까지 스스로 마련하고 의병을 모집했다. 그래서 이 각정우는 그 지방이 아주 잘 사는 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유지였는데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어, 의병장의 군량이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 거의 이제 패가망신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요. 자, 이 각지후 같은 비롯한 일부 이병장들 상당수 출신이 뭐냐면 조식 문화의 대북 출신이야. 이 조식은 임진환 이전에 죽었지만 이미 이제 일본 애들이 한번 우리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갖고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식의 문화, 대북 출신자들이 각 뭐냐면 의병봉기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이때 이제 분주 활동하고 있었던 이 강해군과 뭐야 결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임진환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배경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본민들이 참여한 이유가 밑에 있죠. 일본민들 역시 강권에 의해 강제로 진집돼 당하여 무능한 장군이 지휘받아 전국의 전전한 싸우기보다는 평소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의병장 밑에서 싸우기를 원했고, 또 이제 자신의 고을 주변의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군보다 의병으로 가는 것이 유리했다. 자, 한편 정부에서도 의병의 봉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각도의 경문을 전달하고 의병을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자. 자, 인민의 의병진의 참가가 줄을 잇게 되었다. 자, 근데 이거는 임진환 초창기 때 정부가 좀 아쉬울 때 했던 조치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도 나와 있지만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 의병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간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냐면 탄압하고 이 의병들을 이제 정식으로 강군으로 편입시키려는 이제 조치를 이루어지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선조가 좀 의심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병장들이 또 이제 선조에 의해서 또 죽게 돼. 막 모반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보죠. 자, 왜군은 부산을 상륙한 이후에 부대를 3대로 나누어 목표를 한양으로 정하여 각기 간선도를 따라 급히 북상하였다. 자, 그들의 후방 요충지에는 소수의 병력을 남긴 이른바 섬과 전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의병이 이제 왜군이 쳐도는 병력이 약 해봤자 많아봤자 20만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20만 병력을 가지고 뭐 하산도 일대나 그들의 점령지를 꼼꼼히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급히 서울 공격을 해야 될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력군은 다 이제 앞에 가 있고 거의 소수 부대들만 중요한 요충지에서만 점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과 점의 점령이죠. 주요 간선도와 거기에 이제 간선도를 잇는 요충지만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면 지역, 예, 조금 이제 읍이나 면이나 뭐 이 지역 이런 조그만 지역들은 실질적으로는 점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병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그 왜군이 지나가는 그 북상로의 이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의병 활동했던 게 뭐냐면 이런 면 지역이나 이런 조그만 지역에서 의병들이 그 왜군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점령지라고 하더라도 면이 아니라 성과 점이기 때문에 주로 그 주둔지에 한정됐다. 이들의 이제 군대 주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왜군이 침략하다가 경상도나 충청도, 전라도 그런 일대에 그 경상도, 충청도 일대에도 대부분 지역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다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을 못했죠. 예,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 때는 그 정주행란 때는 들어왔지만 그래서 전라도는 침략을 면했기 때문에 의병의 봉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의병은 각처에서 일어났고 그중에 많은 전과를 거두고 명성을 떨친 의병장도 또는 평안도 조국이라든지 후정, 함경도 정부, 경기도 김창일 등등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각재우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는 전라도 고경련, 예,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예. 자, 이들은 향토 지리에 익숙하고 향토 조건에 알맞는 무기와 전술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래야 적은 병력으로 대군과 적대하기 위해서 전면 출동보다는 매복, 기습, 위장 같은 유격 전술, 게릴라 전술 써서 적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의병의 변질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임난 초기에 큰 역할을 수행했던 의병은 전란이 장기화되니까 점차 변질되었다. 근데 여기 뭐 말이 변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선조실록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음. 대개 이제 선조실록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선조 입장에서 이제 실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조실록 있죠? 수정실록 이런 서인세력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의병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기술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술을 잘 해놨는데 후반기 때 돼서 의병들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만 좀 부각시켜서 기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 25년에 9월 이후에 각 지방의 의병이 난립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어, 일으켰다. 그래서 강군의 징집을 꺼리는 의병들이 의병장의 적격 유문을 헤아리지 않고 이름 없는 의병장 시야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00여 진이 이르는 의병 중에 안 좋은 곳에 영세한 적이나 쫓고 전공을 탐내거나 강군과 대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등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의병을 강군에 흡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군이나 수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 그러나 의병이 갖가지 표단을 익히고 전란 중에 기근과 의병의 난행이 점점 늘어나니까 선조 26년에 정원의 정부 관료들이 의병은 쓸모없는 군대로 공언할 만큼 의병의 질적인 변모를 하고 있었다. 자, 이처럼 의병은 임난 초기에 큰 하락을 했으나 이후 활동 미비했다. 그래서 이제 3, 4년 동안의 그 후식기가 있었다고 했죠. 회담 그 협상기. 그래서 정유재단 이후부터는 실제 의병의 활동은 거의 없어요. 예, 의병 활동 없고 주로 이제 강군들이 이제 그죠. 강군들이 의병을 이제 흡수 조직을 하거나 이때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조총부대를 만들고 훈련도관 같은 것들 만들고 하면서 이제 강군들 중심으로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죠. 명나라군과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강해군 정치하고 병자훈련 혼합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강해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이거 보기 전에 여기가 요것 좀 볼게요. 강해군 관련된 내용. 자, 외란 이후에 이제 선조가 죽고 그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강해군이죠. 이 강해군은 묘가 없어요. 묘가. 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냐 종 이런 게 없고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세자 시대 때 불렸던 명칭 강해군을 그대로 쓰고 있죠.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자, 외란 때 북인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강해군은 분조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죠. 자, 이 분조라는 건 뭐냐면 임시 조정을 뜻해요. 그래서 조종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조가 있는 의주에 있는 조정을 원조라고 하고요. 원래 조정이라고 하고 이걸 나눠서 일부 이제 영의정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몇 명 이제 관료들 대해서 이제 조정을 따로 구성을 했어. 이게 분조야. 그래서 왜 분조를 만들었냐면 그 당시 선조가 이제 정세가 위급할 경우에는 국가 요동을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꼼수를 생각한 게 내가 넘어가더라도 나의 분신 세자가 계속 남아 있으면 이 조선이나 왕조는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따로 분주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분주가 이제 실제로 일선에 가고 의병장을 격려한다든지 작전을 지휘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 분주 활동의 중심 역할은 당연히 강해군이죠. 그 당시 세자였던. 원래 그 강해군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예, 적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첩의 자식이죠. 비의 자식. 근데 이제 형이었던 임해군도 있었어요. 근데 임해군이 너무 하여튼 깽판을 치고 별로 인성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해군이 그 세자 책봉된 거야. 그것도 그 전쟁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그 당시 그 대신들이 선조가 죽으면 어떡하냐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세자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심 끝에 이제 뭐냐면 선조가 강해군을 정한 거예요. 근데 강해군을 처음부터 마땅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별다른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강해군을 이제 뭐냐 지적을 했고, 근데 이 강해군이 이제 의외로 이 분주 활동 때 여러 가지 뭐냐 하락상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공로를 받아가지고 그 명나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칭찬도 받고 이렇게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시기심을 느껴가지고 뭐 강해군을 질투하고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분조나 임시 조정을 뜻하는 말로 임진왜란 때 의주와 평양 등지에서 상주했던 선조의 조정과 달리 요 원조라고 했죠. 전쟁 극복을 위해서 강해군이 주도도 했던 조정을 일으킨다. 자, 강해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로 책봉되어 분주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해군 일기에 있는데 앞에 이제 강해군 일기는 초초본하고 중초본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초본 없고 근데 이게 초초본은 있는데 어, 초초본은 있는데 그 중초본에 없어. 이 기록이. 중초본에 초초본에 있는데 중초본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이제 도중에 이제 생략돼 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했다 생략됐다고 얘기했죠. 자, 하여튼 이제 이런 분조 활동을 통해서 공명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선조 이후에 강해군이 북인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올랐고 전쟁 복귀에 힘썼다. 요때 이제 북인은 소북이 아니라 대북이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했고요. 자, 강해군은 먼저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고 전후 복구 사업이에요. 그다음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대동법을 실시했다. 근데 이 대동법도 강해군이 주도로 한 건 아니고 원래 강해군이 이거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떠밀려 가지고 이제 실시했다고 보면 돼요. 여하튼 대동법을 실시해서 이 대동법 뒤에 나오겠지만 대동법의 다양한 풍부를 거뒀던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서 그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근데 이제 강해군 이후에 대동법을 실시했지만
이때 시점은 모든 지역을 실시한 건 아니고 100년 이후에 완전히 이제 모든 지역이 실시가 됐죠. 그다음에 파괴된 이제 성곽을 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성이나 뭐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궁궐도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해군이 만들었던 궁궐 보면 창덕궁과 창건궁은 어 복구를 해 놨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인제 알는 이제 경희궁, 음 그다음 지금 없었지만 인덕궁 등등등 이런 궁궐 사업을 많이 했어. 어 그래서 그 경복궁을 복궁을 복귀시켜야 되는데, 경복궁은 이제 전쟁 중에 불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건 내버려 두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궁을 했어요. 그리고 경희궁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정궁, 경희궁 2궁 이렇게 만들었죠. 그 외에 뭐 여러 두세 개의 궁궐 더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대에 이제 비판을 받게 돼. 음. 너무 궁궐공사로 해서 궁궐 같은 토목공사로 해 가지고 뭐랄까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예, 이렇게 비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인조반정의 명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궁궐을 복귀시키고 많은 궁궐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강해군은 이걸 통해서 왕권을 뭔가 권위를 가 복귀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떨어진 왕권을 좀 더 이렇게 내비치고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존치로 궁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다.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불타버린 사고를 이제 다시 건축했죠. 그 전주 사고를 하나 남아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책을 이제 또 5권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제 그 산으로, 춘추관 사고 외에는 다 산으로 올려보내고 이런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백성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요거는 인제 그 좀 약간 잘못된 기술 같은데, 동의보감이 그 강해군 때 완성된 건 맞아요. 예, 근데 실제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하라고 편찬한 사람은 선조예요, 선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해군 때 인제 이 사람이 기양을 갔었거든요. 기양 가면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강해군이 허준에게 명령을 해 갖고 어 이런 식으로 완성시킨다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해군은 임진왜란 때 충신과 연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초항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대요. 자, 이는 성리학적 어떤 그 질서의 강화를 통해서 외란 후의 어떤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임진왜란 때 하락했던 강해군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호준의 동의보가 또 관련된 내용들 그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허준의 동기부여는 그 선조 때 거의 마무리됐고, 나중에 완성은 그 강해군 때 유비생활 도중에 완성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해군 하면 나왔던 게 뭐예요? 그 외교 정책이죠. 아, 강해군은 그 서인의 친명 배분 정책과 달리 무슨 정책을 했죠? 이 사람은 그 당시 인제 중립 정책을 했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울 때 겉으로는 명나라의 뭐 군사 요청에 맞서서 군사도 파견하고 강원령도 파견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당히 군영 외교를 했어. 음. 그런데 이제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때 강해군의 정책들을 비판했는데, 그중에 인제 제일 비판했던 게 뭐냐면 강해군의 중립 정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인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던 은혜를 어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그 명나라를 저버리고 청나라에 붙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게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조당이 강해군의 그 중립 정책을 비판하고 집권을 하다 보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내세워요. 명나라 친하고 배금, 어 청나라와 만약 등지는 그런 정책들을 하죠. 그래서 인제 정묘라이나 뭐 병자호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그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인제 이게 밑에 사조는 뭐냐면,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조인데, 그 당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강해군이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강해군을 끌고 와서
그다음에 임목대비 앞에 세워 놓고 "너가 왜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그리고 인조반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임목대비의 교지도 이렇게 인제 내려진 내용인데, 교지 내용이에요. 임목대비 교지 내용인데 실제로 서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조반정 때 읽혀졌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해군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한 거야. 그중에 이제 일부야. 이 그 중립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기출사로 나왔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 년인데 의리로운 군신이요 은혜로운 부자와 같다. 자, 그래서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제조지은이라고 하죠. 제조지은. 예. 그래서 이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조정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그 만들어졌다는 거죠. 명나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건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조께서 40년 동안 제의하면서 지극히 정성이 섬기어 평생을 서쪽에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쪽에 그 명나라 쪽에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강해군은 배응만득하여 청명을 두어하지 않고 속은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 성의에 베풀었다. 자, 이거는 중립정책과 관련되는 거죠.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할 때 은밀하게 장수시켜 동태를 모아 행동하겠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했어요. 군대를 청나라에 치는데. 그래 갖고 이제 이때 그 이에 응해서 강해군이 강홍린에게 10,000명의 군대를 줘서 출병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산후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한 그 3분의 1의 병력을 잃고 나중에 인제 병력들은 항복을 해요, 강홍리를 비롯해. 어 그런데 이제 이때 강홍리를 파견할 때 밀서를 줬는데 이때 밀서 내용이 뭐냐면 "적당히 보고 항복하라."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료실 기술에 적혀 있어 갖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후에 맞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홍님이 이제 1 만여, 그러니까 정확히 15,000 명의 병력을 받고 갔는데 그때 거의 한 1만 명 정도의 병력, 그들을 잃었거든요, 싸우는 도중에. 그 5천 정도 남았을 때 항복을 했던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강해군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면 강호님이 그냥 전쟁 초기 때 약간 손해 볼 때 그냥 항복을 해야지 왜 거의 대부분 이제 군사를 상당히 잃은 상태에서 항복을 했겠냐.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그 후에 가장됐다는 그 의견이 있어요,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끝내 정군이 오랑캐 투항함으로써 추한수문이 사회에 펼치게 되었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속하여 옷을 옥에 가둔 듯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했다. 요건 맞아요. 처음에 이제 그 명나라 황제가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화가 나 갖고 "우리는 예전에 조선에 가서 피 흘렸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나라를 치기 전에 너희부터 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해군이 어쩔 수 없이 강홍림에게 이 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던 거죠. 자, 그 예인의 사환이 오랑캐 군수가 됨을 면치 못하였다. 그 어찌 통군함을 이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인조실록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해군의 중립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데, 그러면 강해군이 왜 중립정책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있었잖아. 많은 사람이 죽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뭐 군대를 끌고 와 가지고 싸우기에는 좀 힘들었던 거야. 그 전후 복구 사업도 좀 힘든 가운데 그다음에 인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이 직접 와서 일선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다음에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거야. 괜히 거기에 우리나라 관련 없는 싸움에 끼어들어 갖고 또 뭐냐면 청나라에 미움을 받고 청나라에 침해받으면 이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것들이 아니 엉망해지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염두에 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중립정책 내용은 강해군의 중립정책은
심지어는 대북에서도 반대했어요. 대북도 이들도 사대부이기 때문에 친명 배분 정책을 내세웠거든 주장했는데 그것도 부인해 버렸죠. 이걸 받아들이고 않고 끝까지 중립 정책을 내세웠어. 그래서 요 중립 정책은 대북하고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강해고 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한국통론에 있는 내용. 자, 병자호란 내용을 보죠. 자, 외란 중에 명예 세력이 벗어나 여진족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마치 후금을 경국하고 마침내 명을 압박했다. 이때 조선에서는 선조에 들려 즉위한 사람이 강해군이었다. 내정과 외교는 훌륭히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주제학적인 어떤 산임 정치가 부국 강령에 무력하다는 걸 보고 북인을 등용하여 정통 주제학을 비판한 가운데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편, 전쟁으로 피폐된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양전 사업과 호적 사업 정리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한 외교에 있어서도 왕조 교체의 그 명청 교체기였죠. 대륙 정세에 간파하여 신중한 중립 외교를 건지했다. 그 얘도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의 원병을 청했을 때 처음에 거절했다가 어쩔 수 없이 강홍님에게 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0명일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군사를 지어 출병하게 했지만 형세 강마영 항배를 정하도록 밀령을 내림으로써 명예 요청을 들어주면서 후군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게 했다. 근데 여기 뒤에 이제 이 문장이 요거는 좀 아닐 거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죠. 예. 여기서 항배를 정해라. 예.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서인 측의 이제 기록에 입각해서 쓴 것 같아요. 자, 후금의 합평과 후금의 합평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이 퇴위되고 그때 북인 대신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신명 배금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당시 후금은 명장 모무령이 명나라 장군 명문이 철사의 가도에 준하여 요동 지역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신경을 또 신명 배금 노선이죠. 신경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자, 그래서 이때 마침 조선에서 이간이 나뉘고 이간은 이제 그 당시 그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공신인데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자천돼 가지고 저쪽 그 평안도 지역을 지키는 그 병마절도사로 내려가요. 전도사로.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는 이간의 아들이 영모에 가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명을 씌우니까 이간이 이제 아 이거 잘못하면 아들까지 잡혀가면 그다음 나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이리 전화하면서 이제 뭐냐면 주군이 어, 일어나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후금을 지켰던 핵심 병력들 평안도의 그 핵심 병력들을 이끌고 그 뭐냐면 서울을 공격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한때 서울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이가대에서. 나중에 또 진압이 됐지만 근데 이갈단이 진압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이갈의 장강들이 어디로 건너갔냐면 후금으로 건너갔어. 그래서 후금한테 조선의 사정들을 이제 뭐 이리 알려바치고 이번에 치면 크게 이제 뭐냐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항도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모무령이라든지 신명배금 외국 노선 등등 해갖고 후금이 구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 후금하여금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음. 그래서 이제 인조 이간의 난이 밑에 있죠. 인조 반정이 끝나고 서인대사의 롱공행사 둘러싼 분열이 있는데 이때 이등공신이었던 이갈이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고 서울까지 점령했다가 곧 강군에 진압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의 장당대의 후금으로 도망하여 인조 등 측에 부담스러워 호소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갈이 분만을 느낀 것은 어, 농공행상에서 2등 공신을 밀려난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저기 아들 또 영모죄까지 뭐냐면 치르려 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까지 폭발돼 나갔던 거야. 자, 그럼 당시 조선과 연결 경계하고 있던 후금은 이를 구실로
3만 명의 군대를 내서 조선을 공격한 이것이 정묘관이다. 그래서 이 정묘관 때 이제 후금군은 평상에 이르자 정부는 강하게 비난했고 하해를 청하니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조군과 국경에서 간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그때 이제 그 조공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조공보다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무역. 예. 조공은 이제 사대 관계 맺을 때 이제 했던 거고, 얘가 일종의 세패? 조공이란 말보다는 일종의 세패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국경에 간무역을 하도록 이제 했죠. 이건 이제 간무역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후금 같은 여진족들은 어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구했냐면 청이 그 명이라든지 조선에서 구했죠. 근데 명나라 싸우니까 명나라 구하지 못하니까 조선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 간무역을 이제 조건 내세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북간개시라고 두 군데 만들어서 중강이나 이런 데 만들어서 그 청나라 무역을 하게 되죠.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앞에 모문영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모문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명나라 요동 장군이었어요. 요동을 지켰던 장군인데 이 요동이 이제 나중에 명나라 청해에서 사도 전투에 완전히 청나라 영역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다가 요동수복이라는 명목으로 그 요동의 한 성을 공격해. 진강인가 거기를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해서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어 뒤에 후속 부대 없이 그 성을 공격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성 안에 고립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명 본토로 가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조선 건너온 거죠. 압록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강해군 때인데 건너와서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압록강에 넘어와서는 그 압록강 그 연변에 대포를 설치해 놓고 막 청나라 쪽으로 이제 대포를 쏘면서 요동수복을 외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걸 구시로 그 후금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강해군이. 그래서 요 모문영을 어디로 이제 그 가도 놔뒀냐면 가도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 가도는 압록강 쪽에 그 하류에 있었던 성인데 그래서 이 가도에 이제 있게 하고 가도에 있는 대신에 모문영 군대가 먹을 수 있는 군량미나든지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모문영은 이 가도에 있으면서 앞에서는 요동수복을 계속 외쳤지만 실제 뒤에서는 그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밀무역을. 그래갖고 그 당시 후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명나라 간의 상강무역 같은 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조정에 가서 또 한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뇌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불리고 막그 장사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모령은 실제로 요동을 이제 뭐냐 수복할 의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명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나라 입장에 볼 때는 이 모모령 자체가 후금의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요걸 먼저 쳐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는 또 먼저 조선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이유 중에 이 모문영을 공격하는 모문영을 제거하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이 모문영 때문에 일어난. 예.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9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보충 자료. 예, 90페이지. 아니 90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예. 90페이지 일단 한번 읽고 보충 자료 읽고 넘어갈게요. 아, 이건 좀 이따 읽어야 되겠네요. 예. 좀 이따 군신 관계 관련된 내용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후금은 태종은 나중에 이제 국호를 청으로 고치죠. 그래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강요하기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아니라 명나라와 이제 관계를 끊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신을 파견하고 용골대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이 무리한 요구에 조선이 크게 이제 반발하고
전국의 선전의 고소를 내리니 청이 대항을 하자 청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자, 이때 이제 그 사대 문제를 가지고 조정 내부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져요. 요거 방금 읽으려고 했던 건데, 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전론과 주화론이야. 자, 주전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명이 우리나라 부모의 나라야. 그리고 형제 의를 맺어 부모의 은혜를 접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과 우리나라는 부모의 나라고, 그다음 명과 청나라는 고작 형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부모의 나라를 더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식과 어버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부모 간의 관계가. 예. 이 말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명나라 초기 때는 사대 관계가 주로 이제 어떤 관계였냐면 군신 관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는 군이고 임금이고, 그다음에 조선은 신하야. 이런 관계였거든요. 자, 군과 신하의 관계는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상대적인 거야. 그리고 좀 이거는 이제 가변적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명나라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대국으로서 하면 조선은 명나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양난을 거쳐서 임진왜란을 거쳐 갖고 이 관계가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론과 결합이 돼서 종전의 군신 관계에다가 뭐가 이제 플러스 됐냐면 그 부모 관계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는 군신이죠. 그다음에 뭐야? 부모의 나라고, 그다음에 조선은 명나라부터 은혜를 받은 그 신하이자 뭐냐면 그 자식 간의 관계죠.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앞에 군신의 상대적 가변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하죠. 이거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해서 이거 부모를 버릴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천륜의 관계예요. 천륜의 관계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 관계고 천륜의 관계인 그 명나라 관계를 단순히 그 형제의 의를 맺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커졌다고 해서 어떻게 접을 수 있냐? 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청나라한테 사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청나라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공격하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주전론자들이요. 그래서 대부분 성리학자들은 그 당시 관리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요걸 지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최명기 같은 그 양명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거기에다 이제 임진왜란 거치고 종묘 호란같이 겹치고 하고 막 싸우니까 힘이 없다. 지금 또 저거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사대 관계를 맺고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한 다음에 적의 허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다. 현실적인 이론을 주장해요. 예, 현실론을. 근데 이 최명희 같은 이제 주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조정 내에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관리들 다수의 지지받는 주전론이 뭐냐면 채택하게 되고 결국에 병자호란이 나죠. 근데 이 주전론은 목소리만 굳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이 그냥 목소리만 큰 거야.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걸 다툼에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대관계를 끊고 병자가 일어나면서 남한산성이 포위가 되죠. 예. 결국에는 이제 주한원의 주장에 따라 하야를 맺게 되는데, 평상시 그냥 주한원에 따라서 그 전에 병자호란 전에 주한원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뭐냐면 사대관계 맺었으면 백성들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죽지도 않았겠죠. 예. 자, 근데 그만큼 이제 조선 사회가 경직됐다는 거야. 아마 고려였으면 곡번호 말을 바꿔탔겠죠. 예. 그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 섬기고, 뭐 여진족 예전에 무시했지만 좀 지금이야 힘이 강하니까 머리 좀 숙이고 이게 줄을 잘 썼을 건데, 이게 조선 시대 특히 이제 성리학자들이 지배하는 이런 그 17세기 이후에 이 조선은 그런 선택을 못했던 거야. 참 안타깝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청군이 이제 서울로 육박하니까
왕족과의 일부 관리들은 예전에 이제 정묘 호란처럼 강화도 피신을 해왔어. 이 강화도는 이제 뭐냐면 섬으로 이제 물려주게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병이 강하지만 수군이 약한 청나라가 여기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가다가 길을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시 강화도 들어갔죠. 이 왕은 다시 길 막혀서 남한산성 갔고. 자, 근데 이제 적군의 포위 공격했어요. 이 남한산성이 이제 그 당시 12,000명의 병력이 정도 있었는데 식량이 없었어요. 여기 뭐 대비한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또 지방의 원병들도 올라왔어요. 예, 근데 원병들이 도중에 청군의 공격을 받고 매번 연패를 하게 돼요. 연패를 하게 돼요. 연pe를 해요. 그리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 생각은 강화도가 함락이 됐던 거야. 이게 이제 오판인 게 뭐냐면, 그다음에 청나라는 물론 청나라는 수군이 없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청나라 안에 명나라 군대들이 많이 항복해 들어오거든요.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모문영이 원숭아한테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모모형의 부하들이 요 청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돼. 그때 이 원숭아의 그 모모형의 부하들 중에 수군들이 있었어요. 예, 수군들이 이 수군을 활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청군이 홍위포라든지 블랑키포 같은 하포도 항복한 명나라 장소부터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정명호란과 달리 수군도 있었고 하포도 있었던 상태였어. 막강한 화력도 있는 상태에서 남한산성을 그러니까 강화도를 공격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강화가 함락되어 왕자와 빈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전과 주와 양론을 분반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와 논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잖아. 선택의 수단이 없잖아요. 네, 인조가 삼전도에 가갖고 어, 예, 상복의 예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뭐 상고 국의 고대인가? 예. 그래서 이제 3번 엎드려서 9번 머리 조아리는 그런 이제 치욕을 걷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조선은 이제 청의 요구대로 청에 대한 신뢰를 취하고 조공을 약속하는 한편 명가를 당교하고 명을 칠 때 원병을 파견할 걸 약속했다. 또 두 왕자, 우리가 이제 두 왕자는 이제 복림대군과 소현세자죠. 그래서 복림대군과 소현세자의 가족들을 끌고 왔죠. 이 두 명의. 그래서 그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그 가족들을 이제 뭐 인질로 잡아가서 갔죠. 근데 복림대군은 나중에 호정이 됐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주전파 관리들 비롯해서 사막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 포로 가서 끌려가는 비운을 당했다. 그때 이제 청나라가 백성들을 많이 끌고 갔어. 이유가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청나라는 사암이었어요. 하도 이제 인구가 없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니까 이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도망가면 가혹한 형벌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되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도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과정이 뭐 한양년이 하면서 이런 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의 혼화는 임진왜란과 달리 전국적인 어떤 국토를 항폐화시키지 않았어요. 대개 이제 청군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평안도, 항해도, 경기도 일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피해가 상당히 적었죠. 근데 이제 주로 서북 지방만 이제 하해했어. 경기 일대와. 그래서 그 청구에 유린당한 서북 지방은 급식이 항폐화되고 소중화 자체했던 조선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실추됐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그 밑에 때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때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그 여진족들에게 4대 1을 취하고, 또 왕이 나가서 삼전도에서 이렇게 머리를 좋아지고 얘를 취했잖아요. 자, 그 이도 말하면 청에 대한 적개심이 충정되고 충전하였고, 특히 호종 때 북벌을 구시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됐다. 북벌을 내렸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왕의 칭의군과 수도 경비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만 그치고 실현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점령하고 나서 확실히 통치 체제를 굳혔고 청군이 되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제 끽수를 못 했던 거죠. 자, 그 이제 18세 후반에 들어가면 연행사를 통해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했다는 북학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음. 북벌론이나 북학론이나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다음에 집권 서인들, 뒤에 노론 계층들이죠. 자, 그래서 청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청에 대한 종속 관계는 대한제국이 성립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할 것은 청에 대한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명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히려 청이 우리나라 간섭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일종의 그 점령을 목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었죠. 어,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쳤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항복만 받고 이제 물러났던 거고요. 그리고 청나라 관심이 있었던 건 그 중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내지 통치도 바빴던 시기 때문에 조선 문제에 대해서 내정의 간섭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명나라보다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전도 구역이라는 그 그림만 보면 마치 청이 우리나라 막 들들 볶고 이렇게 뭐냐면 간섭도 하고 막 그런 것좀 쓰지만 실제로 명나라보다 간섭이 더 됐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간섭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곽이나 이런 그 군사시설을 만드는 거 있죠. 그건 좀 민감했어.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방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자, 5권이죠. 이제 4권이 아니라 5권 보세요. 5권. 24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네. 양난후의 국가 대변화의 기획하다. 그래서 국가 제조론이라는 내용인데, 이 국가 제조는 뭐냐면 이게 전쟁 이후에 건국대전 체제가 16세에 거쳐서 붕괴되다가 완전히 임진왜란 병정을 계기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죠. 국가를 다시 제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와 시작층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재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가 제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제조론 논의가 있는데 요거까지 다 보기는 힘드니까 각자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다만 국가 제조론이 뭔지 그 뭐냐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좀 넘어가서 27페이지 그 개념 관련된 내용은 보면 아니 26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자, 양난으로 국가 질서가 심각하게 동요하자 정부의 집권 관료들을 비롯한 식자층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했다. 자, 성리학적 정치 이념을 채택하고 있었던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른바 보민, 위민, 그다음 병통, 경쟁의 필요성을 깊게 공감했다. 보민과 위민은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병통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도를 변화하게 하는 거죠. 경장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경장은 만드는 제도가 이제 부실할 경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 이걸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겠죠. 가야금의 이제 그 줄을 손질하는 것처럼 손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때 이제 경장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상적 바탕이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 방안을 국가 제조론이란다. 네. 자, 그래서 이 국가 제조론은 기본적으로 뭘 반영하는 유교 정치 구현이야. 성리학적 질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거죠. 물론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자, 본디 제조라는 말 있죠. 국가 제조의 제조라는 말은 국초의 임금이 신하의 간직을 수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임진을 거치면서 어 이게 뭐냐면 명예에 대한 은혜, 제조지이라는 칭하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제조, 그래서 그 원래 이런 의미를 썼지만 실제로 이제 이때는 제조라는 의미는 조종을 다시 만들다, 조종을 다시 부흥시킨 은혜라는 거죠. 명이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견의 은혜라는 뜻이야. 그래서 명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천조국이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천경이며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사라질 뻔한 작은 날 다시 살려주네. 그러니까 제조지은이라는 거죠. 요 제조지은은 누가 자주 언급했다고 했죠? 선조가 얘기했다고요. 선조가. 음. 그래서 선조가 자기가 임진왜란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도망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 만회하려고 커버하려고 내가 명나라를 끌고 왔다. 그래서 항상 강조한 게 명나라 은혜를 이제 뭐냐면 강조했죠. 이 명분 누가 끌어들이냐? 내가 끌어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때부터는 아예 인제 군신 관계를 넘어서 뭐가 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야. 어. 그래서 이때 인제 하이등도 교육 때 명은 군부의 관계야. 군신과 부모고 조성은 신하이자 자식 관계죠. 그러니까 예전엔 상대적인 관계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절대적이고 천연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냐면 지켜야 할 관계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부모의 나라를 멸망을 시켰죠, 명을. 복수 설치, 복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명분을 내서 인제 국벌을 내세웠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때 명분, 복수 설치, 명나라의 은혜를 갚고 그다음에 수치를 뭐냐면 벗어나기 위해서 그다음 삼정도의 어떤 그 수치를 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내수외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수외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벌론 하면 군대를 기르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군대 기르고 뭐 이런 것들은 호종의 국벌론이에요. 호정이 맨날 이제 군대 기르고 실제적으로 이제 청나라 치는 걸 생각했지만 그때 이제 북벌론에 같이 참여했던 뭐 송시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북벌론은 내수 외양적인 측면에서. 내수 외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뭐냐면 수양을 하고 그럼 수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양 오랑캐인 청나라를 물질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리학적 가치를 통해서 뭐냐 수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명예 원수도 갖고 치욕도 쉽고 그다음에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힘을 스스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성리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북벌론이. 그래서 호정하고는 좀 약간 군사적 북벌론하고는 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밑에 그러면 북벌론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국가 제조의 방향에서. 자, 조선 후기의 국가 제조에 대한 논의와 개혁안은 크게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정통 성리학이 본인에 충실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에 충실해서 내수외양을 해서 그래 갖고 힘을 기르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인제 성리학은 유자들, 유학자들의 현실 참여를 전제로 탄생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야 그 입장에 서 있던 이들은 성리학적 정통에 입각해서 주자의 지주제적 토지론을 긍정하는 가운데 구례의 농업 체제의 안정을 시키는 걸 현실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지주전호제나 신분제나 이런 건 다 인정하는 가운데 개혁을 하자는 거죠.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래서 당대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 노론이 이 방향을 따랐다. 음. 그들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내부의 권력 관계, 정치 운영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개 보면 고식적인 현실 타겟책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식적이라는 것은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그때그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거야.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배역 방안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성리학 범주를 넘어서 법률학, 비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의할 것은 이제 성리학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성리학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리학은 기본으로 깔고 일단 그 외에도 예전에 그 원시 유학 있죠. 원시 유학. 그다음에 원시 유학 외에도 뭐 서학이라든지 비유학 등등 그런 상상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냥 개혁을 하자는 거야.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중에 아예 성리학 자체를 무시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개 인제 이런 그 사람들은 앞을 서인 계층이 아니라 남인 계층이죠, 남인. 그래서 서인보다도 남인이 그 당시 좀 더 개혁적인 인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남인이라도 다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라 남인도 그 당시에 영남남인하고 근기남인이 있어요. 근기남인.
예. 그래서 원통 정통 그 영남남인들, 이양학파들 영남남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요 사람들은 실제로 서인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리론 같은 것들 주장하고 위전 척사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있던 사람들이죠. 예. 아, 유리론이 아니라 유기론이네, 유기론. 음. 자, 그래서 유기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다음에 잠깐 말 잘못했네요. 예, 잠깐 유기론이죠, 유기론. 예, 유기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남남이 아니라 근기남인데요. 이 근기남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음, 근기남인들도 비록 이제 성리학자지만 앞에 들은 것처럼 성리학 외에도 원시유학이나 서학이라든지 뭐 제자백과사상 등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혁을 하려고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혁적인 남인들은 근기남인 출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개 이 군기남인 출신의 그 원료는 소복이라고 있습니다. 소복 애들이 나중에 소론이죠. 소론이나 그런 소론 애들이 이제 나중에 소복이 아니라 소론 애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남인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기남인 계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말 잘못해. 소론은 아닌데 소복이죠. 소복. 예. 소복 계층. 이 소복 계층들이 나중에 근기남인으로 바뀌게 돼요. 예. 주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신학사상들은 대부분 뭐냐면 근기남인 남인 측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59페이지 펴보세요. 59페이지. 59페이지는 비변사는 좀 있다 보고. 예. 자,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강해군부터 해갖고 뭐 그 내용도 이제 인조반정 그 관련된 내용들 정료난 볼게요. 자, 중원의 주인이 바뀌었다. 병자호란과 국제질서가 재편했다. 예, 이렇게 있는데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함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크게 바뀐 전쟁이다. 청나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을 복수시킴으로써 명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잡아 동아시아 국제질서 패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은 명나라의 조공 책봉 관계를 벗어나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또한 독자적인 하위 질서를 수립하면서 조선과 교리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북로의 유언과 일본의 국교와 정상화. 자, 임진왜란 때 조일 관계가 임진왜란은 조일 관계를 파탄시킬 뿐 아니라 전쟁 종결 이후에 양국 관계를 많은 앙금을 남겨주었다. 물론 이제 도요토미 사후 정권을 장악한 독국가 막부가 일부 조선인들 포로를 보내고 조선 정부는 선조 40년 사절단 에도성을 보내 양국 간의 관계를 국고를 회복했다. 그래서 독국가 막부에서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 우리는 도요토미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임진왜란이 있기 때 이긴 건 도요토미 정권이고 우리는 참가하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도 이제 일단은 포로 교란도 있다 보니까 그다음 에도성을 보내서 양국 간 국교가 회복된 거죠. 조선 정부는 또 명청이 대립된 가운데 일본이 재침을 우려하여 조율 관계 정상을 서두었으며 그 양쪽에 적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동국과 막부 역시 조선과 교육을 따는 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이제 조선 정부는 강해군 원년에 기후 약조를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및 스시마 통금 무역에 대한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더 설명한 것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조선 후기와 일본 관계, 조선 후기 때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그 막부하고 조선 간의 중앙 정부 간의 1대1 관계예요. 예. 예전처럼 조선 전기 때 무르마치 막부 때 혼란할 때 다원적 관계가 아니야. 어. 그래서 정식적으로 에도 막부하고 조선 간의 어떤 공식적인 수교를 통한 1대1 관계야.
대마도는 보조적인 존재였죠. 그 중개하는. 근데 조선 전기 때는 그 일본은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르마치 막부는 가끔마시안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고 그것도 이제 금방 중단됐죠. 주로 이제 상대했던 얘들은 이제 주로 대마도 애들이야. 그래서 뭐 삼포해란, 그 사랑지 외변 이런 등등 다 대마도와 관련된 거야. 일본 중앙 정부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중앙 정부하고 맺은 거야. 기후약조는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다만 조선 정부 일본군이 조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끝에 자국 영토 유진했음을 뻐준히 반성하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일본 애들이 예전에 사절단 파견할 때 대개 그 외교 사절단들이 파견한 그 길이 뭐냐면 일본군의 북상 경로하고 일치하거든요. 그 말은 이 일본 사신들이 그 동평강을 갈 때, 서울 동평강 갈 때 다 지도를 그리면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임진왜란 끝난 후에 그 지도를 바탕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서울로 입성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냐 부산의 초당회관이나 동래회관, 동네에 있는 외관에만 머물도록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뻐주에 반성하면서 명나라 분노를 내세워 일본의 상경을 엄격히 금지했다. 서울 입성을. 그 예전에 동평강을도 서울에 일본 사신이 오는 걸 허락했지만 그걸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래부에 초랑외관에서 조선관리를 접촉하도록 했다. 자, 이 원칙은 조선 후기 내내 곧 줄곧 지켜졌다. 그래야 조선 정부는 양국 관계 유지와 조선의 포로 세안을 위해 1624년 3회에 거쳐서 해협사와 세안사를 이제 보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통신사라는 명칭보다는 해답사 세안사 포로 문제 때문에 이제 보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또 세안사라는 거는 소군이 보내온 국세에 대한 답하기 위한 파견에 관련한 뜻이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통신사가 바뀌죠. 한편 인조 때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지속되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고통을 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원수 여겨 증오하면서도 히데요시의 집안을 제거한 도쿠가 이에야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1636년에 다시 예전처럼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9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는데 주로 이제 사신을 파견한 거는 그 전에 읽었던 주로 쇼군의 즉위하는 과정에서 파견했어요.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도 요청했고, 근데 도쿠가와 막부는 주로 새 쇼군이 이제 즉위 심할 때 조선에 대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여 정권 인정의 그 기회를 되길 받았다. 그래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에 양국은 사신을 교환했는데 이는 신흥세력 청에 대한 공동의 경제와 함께 상호 독립군을 인정하여 앞으로 대치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러한 양국의 외교 행위는 이후 조선, 일본 모두 청해 중국에 대한 자국의 중화를 표방하는 결과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청나라는 이미 뭐냐면 오왕캐 나라죠. 만주적이니까. 조선도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웠고 자신이 중화라고 내세웠고 일본도 나름대로 일본 중심의 중화를 내세웠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호남 전화의 이제 조선 정부의 대처를 볼게요. 자, 조선과 명이 임진왜란에 세진한 가운데 이를 틈타서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진족들을 명나라에서 관리를 해줬어요. 예, 요동총관이 와가지고 그 여진족들에게 일종의 그 감압, 그러니까 무역 허가증이죠. 감압 무역을 우리가 감압 무역하면 일본과 관련돼서 생각하지만 이 감압 무역은 여진족과도 했어요. 그래서 감압량을 조절해 가지고 해줬는데 자 그때 이제 그 느도아치가 힘이 커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제 명나라한테 죽게 되거든요. 명나라한테 위에다가 네.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성량이 그 느도아치에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감압을 더 많이 줬어. 무역 허가권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근데 힘을 키워도 이제 명나라가 계속 감시하니까 감시하면 힘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이게 명나라 관심이 다 조선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계 그 이틈을 나서 힘을 더 키우게 된 거야. 그래서 건조 여진을 점령하고 통합하고 해서 여진까지 장악하고 야인 여진까지 이제 세력을 확대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쪽을 세력을 획정했던 후금은 명에 대해서 전쟁을 포기했다. 그래서 요동 지역을 공격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다. 자, 그래서 이제
명과 청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강해군은 대내적으로 이제 전쟁의 뒷수를 위해서 정책을 실시했으며 전후 복구 사업을 했고 대의정원 명과 후금 사이 유연한 외교 정책을 대체했죠. 요걸 이제 보통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을 거절할 수 없었고 처음에 거절 몇 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죠. 그래갖고 이 군사 역사 가운데 새롭게 성장한 후금의 이제 군대를 적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 또 맺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명나라는 후금을 남하하기 위해서 10만 대원정군을 일으켰다. 이때 이제 명은 조선에 지원을 요청했고 명나 강해군 강호님에게 도읍을 사 돈을 삼아서 13,000명, 여긴 또 15,000명에 13,000명이네요. 예, 명을 지원하게 했다. 명예 점수들은 명령을 따르지 말고 독자적으로 대처하라고 명령했다. 예, 이게 맞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배를 정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제 명나라 지휘권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명령 따르는 게 아니라 너가 독자적으로 싸워라 이런 말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이제 중국사 할 때 하겠지만 그때 그 요동과 만주를 둘러싸고 명과 청나라가 한판 붙은 유명한 전투가 산호 전투잖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 이 산호 전투에서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청나라 패배를 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 명나라 군대보다 수적으로 더 많았어요. 예. 뭐 여기서 뭐 10만 명이라고 이제 됐는데 조명연합군 다 합쳐갖고 예. 근데 청나라는 군대가 한 20만 원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청나라는 또 기병력이 우수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명나라가 또 이제 그 가운데 병력이 열세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뭐냐면 공격을 내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상고로 나눠가지고 사군인가 상고로 나눠갖고 뭐냐 같이 이제 뭐냐 그네 개의 군대를 나눠갖고 합공을 하는 방식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각계 격파를 당한 거고 그 과정에서 조선도 격파당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어서 이제 4일 남노군이 사도 방면 불상했다가 후군부의 대패 우익을 담당했던 중류군이 총지휘부가 심양에 철수했다. 그 결과 전투에서 10만 명의 명군이 반 이상 이제 괴멸됐고 남노군에 들어간 조선군도 전투에서 태반을 잃고 그래서 후군에 투항을 했죠. 그래서 당시 강원이 후군에 항복하면서 조선군의 출병에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후군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홍님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지시를 낸 게 아니라 어, 독자적 대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강호님은 잡힌 후에도 외교 관계를 계속 뭐냐면 후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청나라의 명을 받고 후군의 명을 받고 또 조선에 파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해군에게 그 후군의 실정도 알려주고요.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욕 더럽게 얻어먹었죠, 이 강호님이. 예. 참고로 이 강호님은 원래 이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역한 출신이에요. 역한 출신. 그래서 중국어도 잘하고 뭐 만주어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강홍님을 이제 그 강해군이 파견했을까요? 이 사람이 말을 이제 통역을 잘하니까 중국어도 알고 만주어도 하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후군과의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서 명나라를 도운 척하기 위해서 적당히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한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서로 중재하기 위해서.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강홍님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는 조선 정부의 이런 외교 정책은 인조 반정 이후에 극명히 도래했다. 강해군의 노선을 반대했던 세력이 강해군의 임묵대비를 표하고 그 소생 영창대군을 죽었다는 폐모살제의 구실로 그 정변을 일으켰죠. 그게다가 이제 뭐냐면 또 강해군 중립 정책을 비판했죠. 요 폐모살제는 뭐냐 하면 그 선조가 말년에 임목대비라는 젊은 부인을 얻었어요. 그 50대 때 그 10대에 후반에 이제 부인을 얻은 거야. 그래서 임목대비 사이에 그 사이에서 선조 사이에 영창대군이 탄생된 거야. 그러면 강해군 입장 볼 때는 영창대군이 상당히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강해군은 빈에서 나온 사람이고 영창대군은 대비에서 나온 소생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이 더 있잖아요. 예. 영창대군이라는 말 자체가 그잖아. 근데 다행히도 영창대군은 음 나이가 어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선조도 강해군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강해군의 그 자기 죽을 때 강해군 그냥 왕이 되라고 이제 인정하고 죽고 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군이 항상 영창대군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기 반대파들이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형성돼 갖고 자기한테 또 반정을 일으킬 수 있잖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제 이 영창대군을 인제 강화도 유배시킨 다음에 뭐야 자기 인제 신복들 몰리시켜 가지고 죽인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인제 그 강화도 유배시킨 다음에 거기 방을 뜨겁게 한 다음에 죽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어머니뻘 되는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이목대비를 그 행궁에 유폐시켰어. 오늘날 덕수궁 있죠. 예.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던 곳인데 거기 유폐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적 명분에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폐모살제 폐륜으로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조선 초기 때 그 태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세조도 많은 사람 죽였고.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정변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요때는 그렇게 정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양난 그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완전히 내면이 된 거야. 그래서 대의명분과 정통을 내세웠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약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미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해졌기 때문에 강해군이 이런 행위를 강해군의 폐모살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이전과 달리 식량 정책을 취하면서 서북 변경을 병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경상, 전라, 충청도, 하삼도 11만 명을 뽑아 그 장만을 더원소, 이가를 부원소 삼아서 지휘했고 평안도 상비 병력을 만입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키고 있었던 이갈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정의 농군 행사를 분말을 품고 그래서 정부군은 이갈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됐지만 이에 북방 국민을 더 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강화시키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예. 그리고 훈련도 금지시켰어. 왜 훈련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또 우리를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 북방을 지키는 경비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훈련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력이 확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청나라 공격이 제대로 어 취약 공격에 취약 그 제대로 방비를 못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때적 반란군의 잠당이 후금에 대한 조선국 내 국내 기밀을 유치한 빌미가 됐다. 특히 정부가 그 정예병 양성하고 병력을 충원하려고 실시했던 호패법이 광해군 때와 마찬가지로 사족층의 반발로 끝내 철폐되면서 군사적 역할을 맡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에 조선은 야전을 피하고 앞에 싸워갖고 이제 1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 방어 거점이 되는 성의 은거요, 하기 등을 사용해서 적을 방어하는 전술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권의 그 정통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정권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반란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부국강병을 안 취해. 예. 그래가지고 주로 내부의 이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훈련도 금지시키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적의 침입에 어, 당했을 때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아쉬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정묘호란의 반발과 이제 조선 정부의 대응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강독을 할게요.